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는 특별 생방송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복지 정책의 좌표는 과연 어디인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 대통령의 사과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야당. 이를 믿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공약의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지 수요는 늘고 재정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찬성이지요. 당연히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수준이 낮고요. 복지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전 국민이 다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정말 동일하게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반대합니다. 진짜 잘 갖춰진 정책을 가지고 복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나라가 부채도 많고 또 애들을 앞으로 부담이 너무 된다니까 지금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복지를 놓고 벌어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방적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걷지 않고 나라에 있는 재정을 갖고 한다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복지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금도 조금 더 걷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찬성 입장입니다.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한다면 후세한테도 부담이 되잖아요. 선택적 복지로 할지 보편적 복지로 확대할지 그리고 재원 마련에 있어 증세 논란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 복지 해법을 찾고 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목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김영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의견 주실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트위터 계정과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 우리 사회는 다시 복지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큰 숙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첫 질문은 안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복지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이 복지 논쟁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복지는 항상 재정이 그 기초가 돼야 됩니다. 돈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복지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부터 이른바 우리 사상 처음으로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약 201개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 소요가 어떻게 든다는 걸 소상히 밝히고 또 135조 정도 재원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공약 가계부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인수위 때 이 공약에 대해서, 공약 가계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조를 확정을 짓고 과제도 140개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해서 5년 나라 살림 계획을 짜는데도 반영을 시켰고요. 또 내년 예산 편성안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분명 거기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꼭 지킬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그걸 지켜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점에서도 이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고 이 복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모규 의원님. 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 또는 파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뭐 여기 포함시켜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세수가 줄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예견됐던 겁니다. 작년에 대선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2, 3% 성장하던 경제가 8%, 10%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견됐던 상황인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세도 없고 복지공약의 후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계속해 왔다면 참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도 이런 말을 복지공약의 후퇴가 없다고 얘기해 왔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부자감세 철회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벌,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옛날로 환원하는 거 안 하겠다고 그런 고집을 부리다가 생긴 참사가 지금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하 교수님.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복지 논쟁이라는 것은 2011년부터 지금 사실은 불꽃처럼 일어났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 2년간의 복지 논쟁은 얼마나 복지를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즉 복지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새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이제 복지 수요도 중요하지만 복지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재정을 갖다가 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과 복지를 어떻게 균형 맞추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현실적인 실현의 문제 그리고 그 실현과 관련된 여야 간의 갈등, 국민 간에 있어서의 이해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기를 거쳐야 복지도 발전하는 거고 네. 복지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뭐 그 기초연금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 4조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이 지금 8조짜리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어느 복지라 하더라도 한 번에 2배로 늘어나는 복지는 없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파격적인 복지의 그 증가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후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후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면 후퇴지. 예를 들면 가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뭐 공약에서 6조 원 정도 갔으면 좋았다 했던 걸 갖다가 4조 원 정도 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후퇴라고 그걸 후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영하 교수님. 예, 그 세부적인 문제 이제 계속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좀 짚고 싶은 것은 복지 논쟁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 민주주의 다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 달성해서 소득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산업화 수준, 그다음에 복지를 갖추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다 불리는데 우리 사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어느 정도 뭐 논란이 있지만 갖췄고 산업화 수준도 상당 부분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한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즉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관문이
복지를 어느 정도 갖추냐 못 갖추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지 논쟁이 단순히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 문제 관련돼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방향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보편주의 쪽으로 가자, 선별주의 쪽으로 가자 이런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보편주의적 복지로 가는 게 훨씬 더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 후퇴와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내세운 말에 대해서 자꾸 이게 번복되고 뒤로 빠지고 하면서 이게 정치가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후퇴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 후퇴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 교수님, 올해 그 100조 예산을 처음 넘었죠? 네, 복지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것을 포함을 해서 지금 일고 있는 그 복지 논쟁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지가 확대되는 과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이런 복지 제도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선거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경우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복지를 약속을 하고 그걸 또 과도하게 시행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위기를 맞고 그리고 그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논쟁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수준에 어떤 속도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철저하게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복지 규모는 이제 올해 최초로 이제 100조를 넘었습니다. 근데 그 증가율 자체는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 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예산안에 이 문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산안이 나오면 올해 예산은 어떤 성격입니다라는 것을 앞세우는데 실제로는 복지는 한 세 번째쯤 들어온 예산안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복지 확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빠르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과도한 복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과도하다, 그렇지 않다의 그 기준은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예로 많이 든 국가가 북구입니다. 그래서 예. 북구의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다 잘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하면 다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80년대 그때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했고 90년대 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북구 국가들이.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복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개혁이 물론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기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GDP로 환산을 해서 5%포인트, 6%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그게 60조입니다. 60조 원 정도를 복지를 삭감을 할 정도로 그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 몸에 맞도록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가서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조절해서 이렇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반대로 그리스나 이제 그 포르투갈이나 이 남유럽 국가들은 과도하게 늘렸는데 실제로는 연금 중심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복지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다른 제도는 좀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연금 네. 제도는 수급권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됐을 때 연금 때문에 경직성이 생기면 결국은 경제 위기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목표 수준을 정하고 속도를 정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 경제 민주화와 그 복지국가 건설을 공약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두 공약에 대해서 표를 던진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상당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거시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자산 구조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 소득 20% 대비 상위 소득 20%의 순자산 비중 격차가 300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위 어떤 그 세대 간 불평등 구조 또한 그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 복지국가의 어떤 그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90년대 초반에 복지제도를 축소를 하고 조세 부담률을 낮췄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부유세의 도입 등등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저변을 굉장히 확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재정지출 규모라든지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컨대 그 멕시코 국가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그 복지국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 가운데 그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정 문제 전문가시니까 300조 국가 예산의 100조 규모의 그 복지 예산, 이 비율적 측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작지는 않은 규모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OECD 국가와 재정출 규모를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특히 국방비하고 경제 관련 사업 비용, 그리고 그 주택 토목 건설 관련 재정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따라서 재정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재정 지출 구조가 불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복지 지출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전체 세출 비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들의 목소리 듣는 시간 갖고자 할 텐데요. 그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죠. 첫 번째 분의 말씀 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에서 온 김영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뭐 후에 이제 토론은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증세에 관한 부분은 합의가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한 30년, 40년 이상 동안 파이를 키우자고만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 파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과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약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이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다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돈이 모자랄 것은 다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조건 된다고 강조하시다가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증세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란 것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행해짐으로써 생산성이나 국민 총생산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복지에 대한 확대에 접근할 때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또 옆에 분 잠깐 마이크 잡아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가자동에서 조중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저는 선택적 복지를 갖다가 선호를 합니다. 예. 보편적 복지가 지금 시행에 있어서 물론 장점도 다 있지만은 보편적 복지는 대체적으로 선거에 즈음해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또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서 나온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예. 뭔가 어떤 충분한 계획성이나 진정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별적 복지는 물론 그 대상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대상 속에서도 또 어떠한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예.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선에 너무 난발된 그 보편적 복지 정책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자 했지만 또 증세 부분에서 어떤 그 저항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수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그 현상들은
과도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어떤 그 진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정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그 기초연금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죠. 기초연금도 이제 그 지금 나이로 대부분 이제 65세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 지금 지금 노령화, 이 장수 어떤 시대에서 65세라는 것은 사실 요즘에 이런 사적으로 만날 때도 그 65세 분들은 사실 노인분이라고 보기 참 힘듭니다. 예.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65세가 됐을 때 제가 노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나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65세라는 건 너무나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나이를 좀 상향시켜서 예. 선택적 복지로 나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소득과 나이도 선택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나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 좀 선택적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다른 의견이셨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다시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예. 그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하여서요. 네. 공약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부분도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의원님, 또 이 의원님, 또 전문가들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기초연금 문제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복지 문제 가운데 더구나 그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문제부터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네, 사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모든 어르신한테 드린다는 공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70% 노인분들한테만 드리기로 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앞으로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위 30% 분들의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드리더라도 하위 70%한테 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고, 이 조치는 사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고 모든 이해단체가 다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였는데 거기서도 70% 어르신들한테 더 집중해서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걸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것을 존중을 한 게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70% 우리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률로 다 드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재정 부담이 크고,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여기는 많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20대, 30대 이하 많은 세대들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70% 노인분들한테도 차등 지급하는 게 맞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중에 최종안은 90% 어르신들은 다 20만 원 받으십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10에서 20만 원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0% 노인분들한테 2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차등 지급할 건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에 연계하는 안이었습니다. 정부 안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좀 길수록, 즉 그 이야기는 국민연금의 어떤 급여 수준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드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의 문제인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은 진짜 어려운 노인분들, 예를 든다면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셨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작을수록 20만 원을 다 드리고, 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분들한테는 조금 줄여서 주고 하는 걸로 차등화 방안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방안이 이제 소득을 연계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연금위원회에서 만든 안은 하위 30% 어르신들한테는 20만 원을 다 드리고, 30에서 50까지는 약 한 15만 원 드리고, 50에서 70% 어르신들한테는 10만 원 드리는 걸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아까 70% 전체 이제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에 따르면은 전체 우리 어르신들 중에 대상자 중에 약 한 90%가 20만 원 받으시는데, 이 경우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한 30%의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이미 한 10만 원 드리고 있는 이 기준이 70%인데요. 이 70%에 상응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83만 원입니다. 예. 이 83만 원 선정함에 따라서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분들, 그걸 초과하시는 분들 간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복지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30%, 50%, 70%를 또 두 구간을 쪼갰을 때 생길 수 있는 시행상의 문제도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두 가지 안 중에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공약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20만 원을 드린다라고 했었고 그 점에서는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안 지킨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은 됐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지켜가고 있다. 단 상위 30% 어르신들한테 드리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지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드리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게요. 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졌을 때 기초연금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 받을 금액에서 깎인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오해라 말씀이신 건가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동을 해서 기초연금 금액을 20만 원에서 약 1년에 약 한 10,000원 내지 6,700원 그 사이로 줄이는 것뿐이지 국민연금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또 국민연금 기금에서도 전혀 빼서 쓰는 게 없고 전액 세금으로 다 조달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분들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전혀 문제 거죠? 없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줄줄이 후퇴 파기시켰는데요. 그중에서 노인연금이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정말 갓난 신고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일제, 남북분단, 한국전쟁, 보릿고개, 군사독재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사셨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금 가진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난, 질병, 고독 이런 삼중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저는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후퇴하지 않았다. 이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그대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자, 자꾸 이 말을 하는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및 내용,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A값의 10%, 20만 원 주면 됩니다.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놓고 자꾸 군사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미래 세대, 50대, 40대, 30대, 20대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참 기가 막힌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 취급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 안 본다 이겁니다. 그 손해 안 보는 내용을 물어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국민연금 없는 기초연금 받는 사람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많다.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손해 안 본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증가하면 기초연금액은 6,700원 줄지만 국민연금액은 월 10,000원 이상 증가한다. 이게 이제 손해 안 본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은 애당초 월 10,000원 이상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우리가 가입한 겁니다. 말을 하려면 기초연금이 월 6,700원 준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정부가 이걸 개혁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있습니다. 2028년 되면 A값의 10%, 20만 원 받게 돼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안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3년이 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보다 금액이 작아집니다. 이 말은 가만 놔두더라도 2023년 이후에는 현재 혜택을 받는 70%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제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고용복지수석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재정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게 2007년 4월 26일 날 지헌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거의 똑같은 법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합니다.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때 공동 발의 서명 같이 한 사람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 황우리 의원, 최경환 의원입니다. 자기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것은 법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접근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사과해야죠. 그것도 사과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죄송한 마음, 제가 들어보니까요, 일본 왕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하는 것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국민 앞에 사과하는데 그렇게 주저합니까? 국민 앞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다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궁색하게 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그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2007년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 당시 논의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4년 10월에 국가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이미 이 기초연금 이 지금 안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에 원래 기초연금의 안은 한나라당이 먼저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먼저 발의를 했고 그것을 나중에 정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기초노령연금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고 나중에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법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의 안은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국민연금을 보편적인, 지금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화해서 그 위에 부분은 소득비례연금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자라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약 한 20%, 그러니까 약 한 지금으로 따진다면 40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비례해서 드리도록 하자라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이 당시에 집권 여당인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거부를 하고 대신 내놓은 게 기초노령연금 지금 현재 법안이고 처음에 내놓은 안은 대상자가 70%가 아니고 45%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 끝에 결국 합의를 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70% 노인분들한테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네. 앞으로 그 부칙에 부칙 4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이 안도 굉장히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특위 구성하기로 한 게 결국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연금 개선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현명 교수님이나 김용호 교수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 전문가로 다 참여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8대 국회 아무런 결론 못 내리고 끝났습니다. 아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별도로 분리해서 어차피 기초연금 아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자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8배를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잘못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가입하면 기초연금 도입되면 또 손해가 본다. 그러니까 탈퇴하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읽히게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탈퇴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국민연금 깎인다라고 하는 오해는 지금 풀리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이제 기초연금 도입되면은 뭐 수익이 줄고 올탑이 줄어들 거니까 탈퇴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조금 더 뭐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니까 그 전문가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도 같은데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그 말이
단순한 연계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계라는 말의 의미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준점이 국민연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그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일단 제가 잠깐 좀 예. 설명을 좀. 잠깐만요. 예. 근데 사회자가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국민연금 줄지 않는 거 다 알죠.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받는 기초연금액이 주니까. 예. 예를 들면 현재 20년, 현재 어르신들 중에 20년 넣은 사람 10만 원 받고 예. 11년 넣은 사람 2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 없죠. 뭐 지출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김 교수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기초연금 안에서 국민연금이 깎이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예.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다 동의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게 아니고 원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지금 10만 원씩 지급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앞으로 20년 뒤 2028년에는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끔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기초연금안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2028년에 지금의 40대나 50대들이 1인당 현재 가치로 20만 원씩을 받게 돼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기초연금안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2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동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다. 30대, 40대들은 어떤 분들은 20만 원 받고 어떤 분들은 15만 원 받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20만 원 지급 규정이 박근혜 연금안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 부분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이 된다. 즉 예. 기초연금액이 삭감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박근혜 연금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네. 근데 그게 기초연금액의 삭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기초연금을 누구에겐 20만 원 주고 누구에겐 15만 원 주고 누구에겐 10만 원을 주는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조금 주는 쪽으로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국민연금액은 늘어나지만 네. 기초연금액은 깎이게 되니까 이게 장기 가입할 요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리게 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에서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보다 이제 전문가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연금이 왜 만들어지게 됐냐. 사실은 제가 17년 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이런, 뭐 8조의 예산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초연금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보험료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재정으로 시작하게 돼 있는 거고요. 또한, 현재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보험료 냈으니까 내 보험료 낸 걸 갖다가 연금으로 받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 중에서 2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정도의 돈을 갖다가 본인이 받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25만 원은 미래 세대로부터 이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잘못된 것은 예를 들면 미래 세대로부터 이전받는 그런 2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못하신 분들도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 못 받으신 분은 정말 어려우신 분이고 또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필요했고 그 기초연금 제도를 제가 주장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뭘 충분히 많이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좀 덜 받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드려야 되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너무 적은 분은 또 세대 간 이전을 충분히 못 받기 예.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보완적인 측면에서의 기초연금 예. 그거는 그런 측면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갖다가 논의를 해야지. 보완을 해야 될 제도다. 예. 그런 개념이지. 이걸 갖다가 예. 예를 들면 그 국민연금 가입자는 당연히 비례해서 기초연금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이 교수님 결국,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강 교수님 뭐 쓰시면은 제가 그럼 기초연금의 그 도입 취지에 대해서요 예. 좀 상이한 이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안이 왜 도입이 됐느냐? 2007년도에 우리나라 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의 연금액이요. 앞으로 20년에 걸쳐갖고 한 3분의 1 수준이 확 깎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평균적인 얘기를 하면 한 60만 원 수준에서 한 40만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연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너무 삭감이 돼서, 즉 국민연금액이 너무 삭감이 돼갖고 그거 갖고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못하니까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분에게 조금 주고 어느 분에게 덜 주고 이거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표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공무원 연금의 1인당 평균액이요. 1인당 240만 원 정도 돼요. 연금액이요. 사학연금은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 내면 한 30만 원 조금 넘어갑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올해 가입하신 분들은 한 6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네. 사학연금에 비하면 그것도 한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액을 어떤 분한테 20만 원 주고 어떤 분한테 10만 원 주는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거는 국민연금액이 예를 들어 한 1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좀 가난한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주고 덜 가난한 분들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 갖고는 노후의 최저 생계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연금액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 고려한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액을 소액이나마 차등 지급하게 되면 노후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게 입법 취지, 그 기초노령연금법에 반영된 입법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김현명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법에 기초노령연금법에 2007년 당시에 2028년 되면은 10%까지 즉 20만 원까지 드리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 보시면은 부칙 4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20만 원을 인상하는 데 따른 소요 재원의 대책이나 상향 조정 시기 또 방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으라고 됐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제대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만들어서 논의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재구조화를 해서 국민연금도 재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제대로 된 기초연금 혜택을 주고자 했던 건데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실제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는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20만 원을 내년부터라도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기초연금 금액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인수위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금액을 조금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더 힘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를 더 해야 된다는 논의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정부 안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기초연금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상당수는 10만 원 받던 거에서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아까 이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저도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일제시대 때 아닙니다. 태어나갖고 어렵게 우리나라 이 정도 먹고 살게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에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현 세대 노인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연금액을 높여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그 법안이 그대로 10년, 20년 지속이 되게 되면 젊은 세대의 연금액을 깎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기초연금 금액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10,000원 내지 2만 원 정도 깎인다고 아니죠.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액이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와 급여수준이 똑같아지면은 똑같이 20년, 30년 후에 똑같은 상태면 똑같이 깎일 게 없죠.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에 깎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지금은 도입한 지 25년, 2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작지만 아까 30만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030년대 가면은 이미 이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60만 원, 70만 원 평균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은 국민연금 기능이 커지는 거고요. 커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기초연금의 역할은 줄 수 있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잠깐만, 제가 틀린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30, 40, 50대가 그 당시에 가서 기초연금 못 받게 될 경우에 불리하지 않냐 이야기하시면은 그 당시에 이 기초연금은 다 조세로 조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30년대에 그때 20대, 30대, 40대, 50대는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세금 더 내는 건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후세대의 부담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지 만약 후세대의 부담도 없이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심각한 어폐가 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미래 세대 부담을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했다. 기초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반드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맞죠. 가입 기간이 높은 사람이요? 네, 당연히 맞죠. 네. 보험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내는 보험료에 따라. 두 가지인데요. 소득과 글쎄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비례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 기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가입 기간이 길면은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소득액이 많으면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지지만 글쎄요. 자, 잠깐만 보세요. 그런데 증가율이 줄어들어요.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한다는 분들이 미래 세대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주는 안을 만들었어요. 나는 얘기를 시작할 때 그 다음 미래 세대를 생각 안 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꾸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해놓고 공약을 전혀 안 지켰어요. 다 파기해놨어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아니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요건 제가 할게요. 미래 세대 부담을 얘기하는데요. 조세 체계를 잘 해놓으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서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복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게 부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세금 늘어나는 게 부담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누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중간층이든 세금 많이 늘어나면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에 명백한 불이익을 주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이런 100조, 2040년간 100조 드는 예산은 그냥 부자 정책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산층 전체가 더 부담하시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부모님 부양하듯이 세금을 통해 우리 안정복 의원이나 그런 김용화 내용입니다. 교수가요. 이거 만드는데 많이 관여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두 분 그동안 하신 말씀까지 다 제가 복사해 왔는데 안정복 의원 한번 볼까요? 2004년 6월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평균 소득률이 20%, 38만이 40만 원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고 2007년 4월에 파이낸셜 뉴스에 났어요. 한나라당 안처럼 80%의 노인에게 18만 원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약 조정이다 그래요. 아니, 그대로 같은 맥락인데 그게. 뭐가 같은 맥락이에요? 좀 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전체 노인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20만 원씩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모든 노인에게 드리게 되면 우리 자식들의 세부담이 너무 커져서 재정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좀 덜 받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논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다 드린다고 할 때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세대가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면 우리가 포기해야죠, 우리 세대가.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틀린 건데 제가 저 통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정확할 텐데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한 12조 원 정도 썼고요. 기초연금으로 4조 원 정도 썼어요. 그걸 예. GDP 대비로 환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 대비 1.2%입니다. 근데 유럽 선진국들이 똑같은 2010년도에 공적연금액으로 무려 GDP의 8.4%를 지출했어요. 우리가 너무 적게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한 4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30년, 40년 갔을 때 어떻게 재정 부담이 되겠느냐. 그래서 OECD에 나와 있는 통계를 제가 이걸 그린 건데요. 2050년이 되면요. 기초연금 지출액이 전체 국민 70%, 노인 70%한테 똑같이 20만 원을 나눠줄 때 GDP 대비 2.4%가 나오고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GDP 대비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7.9%를 2050년에 우리가 지출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세금을 내서 보험료를 내서 이걸 부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050년에 8% GDP 부담하는 게 진짜 후세대들의 허리가 휠 정도냐. 아니 2010년도에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10% 정도 세금 부담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유럽이 뭐 나라가 망했거나 이런 적 없거든요.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 2050년에 가면 연금으로 무려 GDP의 11.4%를 지출하게 돼요. 근데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가 무려 39%, 37%에 육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연금으로 나가는 총 GDP 대비율을 보게 되면 여전히 2050년에 가도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적게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초노령연금액이 점점점 늘어나갖고 큰 부담도 없을 것이다. 예, 이거는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아까 우리 이묵희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옛날에 발언한 거 이제 신문에 기고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97년부터 사실은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국민연금 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안이 바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이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자라고 하는 안이었고 그 안이 다수 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현은 안 됐지만 당시에 많은 우리 한국노총이나 모든 단체들이 포함해서 그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거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고 상응하게 또 이제 국민연금 급여액도 높일 건지 아니면은 보험료는 그 당시에 9%로 묶어두고 거기에 상응하게 급여율도 그냥 묶어두자. 네. 혹은 내리자라고 했을 때 당시에 합의한 게 보험료는 더 높일 수 없다. 즉 우리가 굉장히 형편이 힘든데 보험료를 더 내서 우리가 국민연금 더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노무현 정부가 60% 급여율에서 40%로 낮춘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여러 외국 통계를 하셨는데 그 나라들의 보험료가 몇 프로인지 보십시오. 우리는 9%입니다. 그 나라들은 12% 많은데 20%도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보험료하고 급여 수준을 비교해야지 다른 나라들은 급여 수준이 이만큼이다. GDP 대비 이만큼이다. 우리는 조금이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 안 높이려면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세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 그림만 더 한번 더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이 기신 것 같아서 이현 교수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 들어온 걸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 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 얘기하니까 여당이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선거하면서 또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연금이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이란 제도는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정년퇴직한 이후에 너무 오래 살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년퇴직한 이후에 10년을 산다 이걸 알면 제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10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을 살 수도 있고 3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이기 때문에 연금이란 제도는 뭐냐 하면 평소에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퇴임 후에 돈을 받는데 20년 동안 받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보험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 분배 요소를 A라는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거를 그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냥 나눠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도 나눌 때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적부조라는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름을 잘못 졌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 나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처음에 좀 필요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산업화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그 산업화라는 그러한 부분보다 더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이 연금이란 제도를 미리 만들어드리지 못한 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초적인 수준을 우리가 공적 부족,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기초노령 수당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그런 가난이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걸 연금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국민연금에 붙이네 뭐 하네, 이거는 제 생각에 굉장히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논의의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국민연금에 연계했다는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있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있었는데 소득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인 건가요? 당장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지금 정부가 국민연 가입기간 연계했기 때문에요. 70% 노인의 90%쯤에 10만 원 받던 20만 원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예컨대 소득 수준과 연계한 것과 비교해 보면요. 저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아무 연계 없이 그냥 2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면 공약에 왜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한 국민이 한 명도 없어요. 잠깐만요. 자꾸 정치하시면서 여기 보세요. 제가 그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국회가 아니니까요. 대체로 좀 나가자고요. 그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모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그 2012년 10월 10일 공약집에는 그 대상민 내용을 제가 드린 질문에 좀 진도 좀 나간 바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이 맞느냐는 거죠. 요 말을 좀 보충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A값의 10%를 2014년 기준으로 따지면 20만 원이 되고, 요번에 이제 문제는 그 최근에 기초연금 법안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기준연금액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약안에 따르면은, 공약집에 따르면 A급의 20%, 20만 원이 쭉 지속이 되고, 따라서 그 A급여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 요인, 따라서 실질임금 상승률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빼고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초연금액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미래 세대로 갈수록 그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20만 원에서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쉽게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차피 공약 문구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길래 공약 문구 분명히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기초연금에서 2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민주당의 우리 문재인 후보 당시에 공약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 현재 2배 수준 인상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제로 전환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제로 전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국민연금과 연계하든지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그냥 기초노령연 2배 수준 인상하고 끝날 것 같으면 연계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왜 뒤에 단서로 기초연금제로 전환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공약할 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 안을 이야기하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 안을 이야기하고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이 공약화했고 그래서 공약집에 담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공약 그 이야기는 공약 논란은 그만하시자고요. 물가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약 가계부를 내고 꼭 공약집에 분명한 문구를 하고 한 자체가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 예전에는 이런 문구 가지고 그만하시고요. 문구 가지고 한 적이 없고 좀 더 많은 어르신한테 주기 위한 아닙니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공약이인가요? 좀 더 아닙니다. 예.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준다.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예, 이제 그 부분 토론 100%가 아니라 듣겠습니다. 70%가 오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어르신이 주려고 만든 안은 아니고요. 현재 당장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죠. 예. 지금 정부의 안은요. 그러나 점점 더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새로 진입하죠. 기초연금 받는 대상들이 자꾸 새로 들어오시고 돌아가시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점차적으로 손해가 오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부분 아까 제가 모두에 그 부분보다도요. 저 지금 제가 그 연금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 연계를 한다고 해서 그 예를 들면 현재도 연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소득 연계하고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소득 연계나 국민연금 연계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연금을 더 드릴 수도 있고 기초연금을 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 연계한다 해가지고 덜 드리고 예를 들면 소득으로 연계한다고 해서 더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득 연계나 국민연금 연계나 그 구체적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뭔가 논점이 뭔가 잘못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연금으로 예를 들면 소득으로 연계해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가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금을 어떻게 차등하느냐에 따라서 덜 드릴 수도 있고 그 많이 드릴 수도 말씀은 있는 맞는 겁니다. 말씀인데 지금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소득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그게 이제 주기하기다가 그 이야기는 이제 있거든요. 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안안이 소득 연계안과 국민연금 연계안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렇다 이야기지. 그 기본적으로 그런 게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게 수가 주는 게 있다. 아니고요. 현재 받는 어르신들에게 당장은 더 많은 연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때 이제 행복연금위원회 이한 소득 연계안과 그다음에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국민연금 말씀이신 연계안을 갖다 거죠? 비교해 봤을 예. 때 국민연금 연계안이 연금액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행위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연금안에 따르면 복잡한 얘기 빼고요. 제발 좀 빼주시고요. 노인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 빼면 368, 180명을 빼고 180만 명 빼고 420만 명 중에서 90% 되는 노인이 2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90% 노인이 2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소득 연계안을 도입하면 원래는 소득 하위 0%에서부터 30%만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90%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는 거하고 30%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니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동액이 훨씬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정부 얘기는 이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소득 연계안이 0%부터 30%까지만 20만 원 드리는 게 아니고 0%부터 60%까지 20만 원을 드리는 안으로 설계했다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하 박사님이 우리가 제 얘기만 끝내고요. 세금은 동일하게 해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줬을 때 정부도 지금 다른 사회자님께서 거죠. 물어보신 것 중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동했을 때와 소득 연동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 포인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이번에 기초연금 설계안에는 가입기간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입기간은 설명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예를 들면 11년이 되면은 19만 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지. 기본적으로 소득을 파악해서 그 소득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갖다 소득으로 연계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노인 어르신들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대부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어르신 상위 30%는 이미 빠졌고요. 상위 하위 70% 어른들은 제가 드리고자 하던 그다음 쟁점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을 연계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70%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소득으로 연계할 수가 소득을 파악해서 그거에 따라서 차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소득을 보면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38.9%가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상위 30%가 이제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미 기초연금 안 드리기로 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민연금하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재산입니다. 집이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분은 3억짜리 살아도 있는 분은 예를 들면 그걸 소득으로 한 사람은 소득이 많은 것으로 세고요. 예.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분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아도 또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예. 그 저소득자로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계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3억짜리 집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말씀이신 아무런 거죠. 소득이 안 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니까 재원이 많아서 100%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전제는 70%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했던 것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지금 적어도 행복추진위원회는 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가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100% 나중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증세 문제니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위 70%요? 예, 하위 70%요. 예. 그건 기준이 지금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의원님? 저 시행령에 있는데요. 예.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노인 단독 가구 83만 원. 예. 노인 부부 가구 132만 8천 원입니다. 이거 이제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집이 있으면 소득을 다 충분히 가진 걸로 보고요. 소득 기준이 분명히 있다. 예. 노인 부부 가구는 4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의 주택이 있으면 저 7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나 월 소득 평가액 이 노인이 얼마를 현재 받는데 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소득 기준으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는 때 하는 기준이고 그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만약에 거죠. 소득에 연결을 하게 되면 예. 그 구간이 몇 개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예. 과연 예. 그 시행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 지금 어떤 분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기준. 예. 그 기준이 그분이 갖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평가해서 상위 30%에 속하니까 빠지세요. 그 기준이 있고요. 예. 그럼 30%는 빠졌으니까 70%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70% 내에서 얼마씩 줄 것인가를 나누는 기준이 첫 번째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좀 덜 주고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안이 급여액입니다. 가입 기간이 아니고. 정확히 예. 급여액이 가입 기간하고 비례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다르죠. 그 부분은 굉장히 예. 중요한 논점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 번째 기준이 그분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서 소득 수준이 없으면 20만 원 드리고 좀 있으면 10만 원 드리고 이건데요. 예. 근데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위 70% 노인에게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액 20만 원을 2028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분은 덜 주고 어느 분은 더 주고 혹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은 소득을 사용하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사용하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많이 받는 층과 덜 받는 층.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노인 세대들은 많이 받아요. 근데 미래 세대는 연금액이 깎여요. 예. 갈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은 도입 취지가 비슷한 액수를 전체 노인에게 다 주라는 게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건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차라리 20만 원이 아니라 재원이 부족했다면 10만 원으로 낮추고 모든 분들한테 가는 것도 방안이 아니었을까도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20만 원을 약속했는데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세수입이 뭐 한 10조 이상 모자라서 20만 원 약속했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16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임기 끝나는 2017년에는 예. 2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그러면 아이디어는 문제가 안 어떻게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공약 기초하에서 20만 원을 채워드리겠다고 했고요. 예. 우리 김현명 교수님께서 2007년 공청회 때 제안하신 안은 20만 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에서 쓰자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 자체도 이 재정의 통합이고 일종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국민연금과 연결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소득 가지고 연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환산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환산하다 보면은 분명히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 조금 있는 노인들 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지 않는 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한 그 소득 연계안은 일종의 문제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고요. 또 그렇다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낮춰가지고 다 드리면 어떨까? 근데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45.1%입니다. OECD 평균이 13.5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빈곤이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 때문에 낮춰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 가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우신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미래 가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든지 소득 수준이 낮든지 하면은 국민연금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기초연금 혜택을 더 드리고자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여쭙고 싶은 대목은 이건 이 의원님께 여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양당의 그 공약 내용을 보면은요. 새누리당은 100% 노인께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민주당은 80% 노인만 약속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쪽이 보편적 그 복지를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쪽이 선택적 복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또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원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작년 총선에 그 사위 80%에게 해마다 A값을 1% 올려서 2017년에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했던 공약 같은 걸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공약을 세워놓고 예산을 다 추계해 봤습니다. 드는 돈, 거기다 부자 감세 처리로 얼마 다 계산해서 맞추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매년 A값을 1%씩 인상해서 2017년에 20만 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70%에서 80% 올리고 이게 확대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서로 정권을 잡더라도 2017년까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 그 이후의 것을 그 이후에 뭐 90% 100% 확대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80%까지 해서 2017년 결국은 이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논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80%를 말씀하셨던 것은 재원의 한계를 뭐 인식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관한 것도 결국 재원에 관한 문제로 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복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세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우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진도 좀 나가죠.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아까 말씀드린 공약 가계부 사항은 135조였고 그때 계산한 이 기초연금안은 토탈로 하면 40조입니다. 그리고 순증으로 하면 약 한 15조 정도 하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토탈로 해서 197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당시에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모든 노인분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20만 원 드리고자 했던 공약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국민연금 기초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수위 때나 지금 내나 아니면 다 40조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복지 예산은 다시 한번 상당히 드리겠습니다.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불행하게도 지금 세수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복지 정책을 좀 수정해서 작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재원을 좀 더 넓혀가지고 이제 부담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거나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현 교수님. 네, 일단은 먼저 복지라는 지출 자체의 성격이 중장기적입니다. 일단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뭘 갑자기 써서 갑자기 쓰고 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재원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서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지킨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빚내서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정확한 원칙이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 135조라는 복지를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원 마련 계획도 있습니다.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안이 있는데 실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대하게 계상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또 하나 발생한 게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게 회복을 못하고 유로존 사태까지 연결돼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난 한 5년, 6년 동안 지금 굉장히 장기간의 침체가 있고 이게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미치는 굉장히 재정에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결국 세수가 안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거치는데 중장기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은 저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세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계획을 조금 늦추고 그리고 일부 계획들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재원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얘기하는 것이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의 양성화라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출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세 번째가 세제개혁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정부 계획을 제가 조금 그 당시에 135조 공약을 했을 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일단 6대4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전체 씀씀이 중에 60% 정도는 쓰는 거에서 줄이고 40% 정도는 더 걷고 이렇게 해서 135조를 조달한다고 했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요. 예, 그러니까 정세, 넓은 의미의 정세가 아니고 일단 세수 확충의 경우는 약 한 50조 정도를 더 거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두느냐? 첫 번째 지하경제 양성을 하고 두 번째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방만한데 그걸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이 과세가 미진한 것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나머지는 세외 수입 이렇게 해서 약 한 51조 정도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세, 즉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한다는 걸 정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정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 왜냐? 지금 우리의 세금은 여러 예외 혹은 탈세 때문에 기반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세율을 높여버리면은 다 빠져나간 사람들은 세금 내지 않고 이 좁아진 상태 과세 기반에 있는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바깥에 있는 지하경제, 즉 탈세하거나 체납하는 분들의 세금을 더 거두고 예. 또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 기반을 좁아지게 한 많은 예외 조항을 다 축소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부족할 경우에 이제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135조 내에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왜? 지금 원래 상반기 아까 이영 교수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올 상반기 세수 결손이 10조였습니다. 다행히 이 추경을 편성해서 좀 살아나서 7월부터는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연중하다 보면은 세수 결손이 약 한 7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5, 6조 정도는 불효경이 생깁니다. 또 기금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조 정도는 전혀 그 다음 해에 빚으로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넘기지 않아도 될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조에 대한 이 재원 조달이나 시책은 본격적으로 2014년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예산을 이번에 짜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4대 이고 아까 말씀하는데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모든 정부가 다 해야 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1년 동안 노력한다고 돈이 얼마나 거칩니까 실제로.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의 축소, 비과세 감면의 축소 이건 모든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의미 있는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죠. 정부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방비 내년 예산 보십시오. SOC 예산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축소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라는 건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공약 파기해서. 기초연금 약속대로 지키면 4년 동안 18조 6천억 더 듭니다. 무상보육 지금 국고보조율 20%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10%밖에 안 해서 지방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년 무상보육 대란 또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거 20% 올려주면 5조 6천억 듭니다. 4대 중증질환 정부 다 해줄게 해놓고는 사실은 간병비, 상급병실료 이런 거 부담 이게 40% 50% 차지하는 거 부담 안 해줘가지고 반쪽짜리라고 욕먹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1년에 1조 듭니다. 4조입니다. 다 합치면 28조 2천억이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가 82조 2천억이고요. 부자 감세가 73조 1천억입니다.
여기서 뭐 소득세 빼고 법인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합쳐도 46조 됩니다. 이 부자 감세 처리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그런 의지는 안 가집니다. 왜? 몇 년 전까지 25% 내던 법인세 22% 낮춰놨는데 25% 그거 받는다고 무슨 난리 납니까? 그건 절대로 재벌 대기업 세금 조금 더 내는 건 절대로 못하게도 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예. 이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요 사상 최대 사내 유보 갖고 있습니다. 400조 넘는 돈 그냥 펑펑 쓰고 있습니다. 뭐 세금 깎아주면 투자해서 고용 넣는다고요? 그 사람들 돈 많은데 투자해서 돈 남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자산 252조 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정부가 시작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면은 MB 정권이 했던 부자 감세 처리하는데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곤욕 안 치르고요.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목희 의원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반박을 하려다가 이제 말하는 건데 공약 파기 안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4대 중증 질환 공약 파기 전혀 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4대 중증 질환 중에 MRI나 고가 항암제는 1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진료비 또 상급병실료 간병비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요. 아니요. 대통령 후보께서 요 자리에서 마지막 토론 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공방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즉시 그 끝나자마자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보도자료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분명히 공약집이나 예전부터 말씀하신 거로는 상급병실료 또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4대 중증질환, 암 같은 경우에 지금 항암제가 워낙 고가라서 집안이 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급여로 다 100%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인실이나 혹은 선택진료나 혹은 간병비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건 나머지 질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인수위에 나온 국정과제에도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당시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렇지만 간병비의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국고를 지원해서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복지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도 재원상 지금 차질이 없이 가고 있고 그 보육료 20% 보조율 인상하는 문제도 이제 국회에서 계류돼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만 해도 지금 20% 기준이지만 42% 지급이 되고 있고 내년 이제 10% 인상을 하면 차등 보조율 10%에서 40%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안 지켜지고 파기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계속 가시면 국민들이 진짜 파기했다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분명히 지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웃으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파기했다라고 하면은 그 실체를 내놓으셔야 되고.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아니요. 안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국민들이 파기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아니요. 왜 파기했다라고 오해를 잠깐만요. 저 공약 문제는 그 정도로 가고 증세 문제로 가죠. 하나요. 이건 해야지 되는 게요. 의원님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잘못했다. 증세 문제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이 와서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들은 공약집을 다 봤습니다. 국민들은 대선 과정. 공약집에는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공약집에는 4대 중증 질환 중에 간병비나 선택진료비나 이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것을 건강보험으로 급여 주긴. 거기에는 비급여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부자 증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 아까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 말씀 너무 하셔가지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님 말씀하시죠. 예. 모든 분들이 증세는 좀 불가피하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예. 대체적으로 저는 불가피하고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2년에 저희가 이제 조세 부담률이 한 20.2% 되고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2017년까지 GDP 대비 한 21%로 조세 부담률을 높여가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2010년 OECD 평균의 한 24.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1, 2% 올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세목에서 어떻게 이제 그 증세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그게 중요한데요. 앞에서 그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 올해 세수가 상당히 어떤 그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저는 그건 부분적으로 MB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정책이라는 제도적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MB 정부 하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그 세율은 낮추고 세율은 넓힌다는 이런 정책 기조를 이제 정부에서는 갖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세원을 넓히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필요하고 역외탈세 문제, 근절, 그리고 차명계좌였던 근절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세 어떤 그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공평해져야지 납세자들도 증세 논의를 할 때 뭐 기꺼이 내겠다 이런 어떤 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이제 그 부자 증세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뭐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고액 자산가라든지 고소득자라든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 좀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에서 좀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증세안을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산층에게 대해서도 이런 어떤 그 복지 재정의 어떤 그 증대가 불가피하니까 조금 부담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만이 부담 없이 정부도 어떤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지난 그 8월 정부의 어떤 그 세법 개정안에서는 그런 어떤 그 법인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또 지난 3자 회담 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은 소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세 문제는 앞에 이모기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종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은 OECD 한 평균 수준이지만 사회보장세, 사회보장 기여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 조세 비용, 기업이 이 부담하는 총 조세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한 OECD 국가 중에서 한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그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비용만 갖고 봤을 때는 투자를 더 해야 되죠. 하지만 그 투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잠깐만요. 이거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방청객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정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젊은이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복지와 재정에 관한 문제, 세금에 관한 문제 예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예, 토론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들 잘 듣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복지 논쟁의 사실 실체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어느 곳에 그릴 것이냐의 가장 큰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그 지난 대선에 양대 후보가 큰 차이가 없었고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복지 효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뭐 투표를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오늘 이렇게 있었던 논쟁,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작년 이맘때 정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그 복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복지 수준을 점차 늘려가는 그 것과 증세 문제를 함께 고려해서 그 저희가 OECD 평균에 맞추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최하위 국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올리지 않게 되면은 그 미래 세대가 부담할 그 현실적이고 그 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그 고민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사실상 그 복지 정책 확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대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복지 정책에 증세가 반드시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증세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상 이게 민주당 쪽에서도 복지국가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도 이번 그 이제 세제 개편안에 있어서 세금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부자 감세 뭐 이런 거 부자 증세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3,450만 원에서 뭐 5,500만 원 올라간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보편 증세를 통한 이 복지 재원 조달을 해서 청년들에게 진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복지 정책을 실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금을 내야 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 신보라입니다. 저는 국가 재정이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증세 없는 복지도 좀 무리지만 증세를 한다는 것도 꽤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나 국민의 어떤 혈세가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세금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증세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얻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또 어떤 기사를 하나 보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에 국가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 국가 보조금을 운영자들이 횡령하고 유용했다라고 하면서 수억 원의 어떤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어떤 그런 식으로의 세금 누수도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기사도 많고 예. 그리고 횡령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씀씀이 먼저 알뜰하게 쓰자.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것에 쓰이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이 많은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100조 조세 원 저항이 있을 것이고. 복지 재정이 100조 원이다라고 하지만 실상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100조 원만큼의 혜택이 나에게 예.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한 가지만 옆에 계셔서 여쭤볼게요.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은요. 그 시점은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의 말씀처럼 좀 선결 과제가 있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이거는 복지 정책의 문제이기보다 행정의 문제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만 실현을 해두고 그것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공무원 수라든지 정부 규모가 우리가 OECD 평균에 상당히 작은 규모에 속하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증세 시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5년 단임제 이 형태에서 그 뒤로 갈수록 추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상황일 것입니다. 예. 그럼 135조 원이라는 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논쟁이 좀 있을 것인데요. 예. 사실상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증세를 보다는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 이 두 가지 축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공약의 내용이죠. 예,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증세 부분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지 못하면 지금의 5년 재원 마련 동안에 자체가 불가능할 그렇죠. 것이다. 135조 원이라는 예. 돈을 마련하기 위한 지금 그 과정들에 있어서 예. 순차적인 것들이 제대로 선행되지 알겠습니다.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 재원이 부족하는 데는 다 인식을 같이 할 것 같고요. 문제는 방법인데 135조라고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씀씀이로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야 증세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당장 증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많이 예, 말씀하셨다고요.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예. 짧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35조 중에 구체적으로 아까 공약 가계부라고 해서 마련을 했고 연도 계획도 있고 그게 국가재정 계획에도 잡혀 있고 내년 예산에도 돼 있습니다. 135조를 어떻게 조달하냐가 제가 6대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84조 정도를 세출을 줄이고 나머지 한 50조를 세금을 더 거두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중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서 약 한 27조 이제 4년간 더 거두고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18조를 더 거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 아까 존경하는 이목기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지하경제 양성화해서는 더 못 거둡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를 새롭게 또 획득을 해야지 이 과세 당국이 밝혀낼 수 있는 세원이 많아집니다. 다행히 FIU라고 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이제 국세 당국이 이제 11월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두환 추징 사례에서 봤듯이 이 정보 자체가 추징할 수 있거나 새롭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국제 간의 탈세 공조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공조도요.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원의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과세 감면도 원래 제출한 세법 개정안만 통과가 되면은 약 한 10조 정도 그리고 작년 것까지 합하면 15조 정도는 계획대로 됩니다. 남은 네. 3조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증세냐 혹은 지출을 공약을 삭감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예. 그거는 국민의 그 다음에 합의를 일이다. 구해야 됩니다. 예. 대타협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굳이 세금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도 같은데 가능하지 않다는 그 보시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27조를 지하경제 양성을 27조 잡아냅니까? 그거는요,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지하 경제라는 게 우리 경제 규모 알지도 못합니다. 뭐 12% 내지 25% 이러는데요. 노력해야죠. 비과세 감면 축소하려고 보십시오. 국회의원이지만요. 다 사유가 있어서 감면해 준 게 많아요. 이거 한꺼번에 비과세 감면 축소가 팍팍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정부 재정 지출을 84조 줄인다는데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정부 재정 지출 중에 줄일 게 뭐가 있습니까? 줄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줄일 게 부자 없나요? 감세를 철회하고요. 그러면 이제 복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 복지 체험을 하면서 아, 복지가 좋은 것이고 내가 세금을 좀 더 부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 요구가 생기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세를 하는데요. 예. 부자 감세 처리한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한 50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법인세 가세 표준과 세율 변경, 법인세 감면해줬던 거, 이익이, 영업이익이 작은 것들은 좀 그대로 놔두고 높은 쪽만 해서 한 25조 할 수 있고요. 재벌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인상해서 연 한 9천억 할 수 있습니다. 예. 16%를 18%를 올려서.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를 제외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면 5년간 한 20조, 이러면 한 50조 만들 수 예.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공약 거의 다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돼도 더 필요하면 그때 예.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세목을 신설하든지 할 수 있다. 이영 교수 그게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 저 지금 이복희 교수님 의원님 말씀 말씀하신 것도 주시면서. 좀 뜬구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법인세에 쉽게, 관한 세수가, 질문 좀 네. 드려보고 싶은데 네. 아니, 무슨 말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들어오는데 왜 안 아니요, 된다고요? 그 한번 제가 예. 이영 교수 말씀해 아니, 보십시오. 법인세 세율 올리면 법인세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법인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수는 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법인세수 낮춘 만큼 그렇게 세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율하고 실제로 세원하고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율이 올라가면 좀 더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아무 변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그 세수만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세수가 이렇게 잘 나오면 거기를 하고 싶죠. 저도. 그리고 분명히 이제 법인세 중에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과세 감면 중에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폐지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세수들 가져오고. 그렇지만 세율 자체를 올리는 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나오고 유로존 사태 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재정들이 다 안 좋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면서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는데 법인세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인세율을 올려서 더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지금 낮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물론 이렇게 경쟁국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지금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2%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저 지방세분까지 하면 24.2%입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 OECD 평균 아까 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OECD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법인세율 자체가 아주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인세율을 낮게 하는 이유는 그 세원이 워낙 잘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도망가는 게 어떤 나라에서 잘 도망가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개방돼 있는 나라.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굉장히 낮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려봐야 못 걷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복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법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돈만 쌓아놓고 투자 안 하냐?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투자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옛날보다 크기 때문에 법인들이 굉장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 도망가기 쉽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를 올리는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아주 심각하게 탈세를 하거나 국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요즘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북경에도 지사가 있고요. 미국에도 지사가 있고 또 어디 조그만 나라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그 거래 가격 자체는 상당히 조작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을 조정하면 쉽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이윤이 쉽게 중국에서 발생한 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중국에 보내서 조립을 해가지고 TV를 미국에다 수출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서 가격들이 그 내부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을 쉽게 조정해서 쉽게 그 이윤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그런 조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애플이 굉장히 요걸 많이 먹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나지만 사내 유보 계속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외국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생각만큼 쉽게 잘 안 예. 된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홍콩하고 싱가포르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그 조세 도피처,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세 도피처는 아닙니다. 낮은 국가고요. 그러니까 뭐 남태평양에 상당히 있는 어떤 조그만 기존의 나라들이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은 홍콩, 싱가포르 이 아니면은 법인들이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조그만 그 섬 나라들을 통해서만 그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국가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어떤 그 세금을 피해 나가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조세 피난처란 말씀이십니까? 예컨대 그 세율이 낮다 보니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예컨대 이제 그 조세 피난처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자금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금융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로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런던, 미국의 월가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런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세가 올라갈 때 생길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홍콩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쟁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법인세가 지방세 포함해서 37%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법인세를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폐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내부 거래 등등을 통해서 내야 될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아니 그런 요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법인세율이 미국과 일본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자본의 어떤 그 이탈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거는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애플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회계의 기준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그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업 회계 자료로 이용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플은 24.4%였습니다.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게 16.5%였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애플도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애플 숫자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거를 오사이러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율이 올라가면 세수가 그만큼 는다는 보장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는다는데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상하네요. 그 세율을 올리면 22%일 때보다 25% 되면 더 그 이익을 숨기려고 더 집요한 노력을 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능력을 갖고 잡아내는 문제죠. 그러니까 22%에서 20% 올려놓으면은 3% 올렸다고 모든 기업들이 돈 빼돌리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지금 이런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그 지적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25자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과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똑같이 표현을 드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법인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 낮추는 게 신조처럼 돼 있잖아요. 그 올리면 무슨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37%, 35% 되는 난리가 났나요? 우리 또 이 하면 세금 깎아주면은 투자해가지고 고용 늘어서 뭐 된다. 트리클 다운 된 적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세금 기업들이 못 산다. 아까 말했지만 사내 유보 돈이 넘쳐나고요. 금융자산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율을 올렸을 때 만약에 3% 올렸는데 3%한 거 안 거친다. 그건 정부가 국세청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거두는 문제죠. 그걸 갖고 사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꾸 돈을 빼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업은 얘기했잖아요. 맨날 돈 빼돌리는 집단 같이 이렇게 인식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법인소득세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제 법인세를 올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 위에 상위 몇 개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이고 상당수 그 밑에 있는 대기업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법인 소득세를 높이게 되면 예. 상당히 더 부담되는 근데 거예요. 의원님 그리고 글로벌 예.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충분히 부담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그건 예를 들면 아니 그 이야기가 얘기고요. 울산에서 예를 들면 그 자동차를 갖다가 100만 대 생산하던 갖다가 미국에서 그냥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결국은 법인세 소득세를 잘못 올리게 말씀하신 되면은 거고. 근로자 제가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국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래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예를 들면 해외 투자를 더 늘리면 기업 활동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런 앞서 부분들을 그 갖다 같이 말씀하셨듯이 저 제가 잠깐만요. 이제, 그 지하 경제를 통해서 27조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 예.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어떤 근거로 27조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 말씀하십니까? 연간 대략적으로 한 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저는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두 분 웃고 계시지만 FIU라고 하는 각종 금융거래 정보가 확보됨으로 해서 과세 당국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미 안 될 거라고 전제하고 증세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예. 제가 부자 감세 처리하면은 50조 뭐 이상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뜬구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입니다. 적어도 전문성을 좀 확보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부자 감세라고 저는 부자 감세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용어인데 계속 쓰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쓰겠습니다. 법인세를 25%에서 22% 낮춰준 게 만약에 부자 감세라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세금이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약 80조 정도 없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적어도 예. 세율을 25에서 22% 낮췄을 때 그만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위기 이후에 상황에 비하면은 예. 분명히 성장률 높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예. 지금 와서 다시 22를 25로 높였을 때 아까 우리 이영 교수도 잘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그만큼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의원님 말씀 중에 내년도에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6조가 더 거치면은 그 말씀이 더 신뢰가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예.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법인세 관련 부분도 갈 수 있을 그와 것 같은 같고요. 시도를 이제 막 FIU법이 좀 늦게 통과가 돼서 6월 달에 1년만 11월로 지켜보자는 되는데 말씀. 1년 지켜봐야지. 안 그러고 예. 지금 세율을 인상을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지금 한 번씩 기회를 예. 드릴 지금 남아서 일단 강 교수님께 기회 드릴게요. 제가 저기 안 의원님 예. 좀 웃은 건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면서 하기 때문에 웃은 거고. 예. 지하경제 양성화 역대 정부가 못한 거 잘해서 6조씩 거두면 좋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저는 한나라당도 그렇고요. 여기 민주당, 죄송합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사실상 증세 방안, 예를 들어 지하경제 활성화, 비과세 감면 그거 활성화가 양성화요. 예, 양성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지금 아무튼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해봤자 조세 부담률이 그러니까 사회보험 부담률 빼놓고 지금 한 19%대인데 한 1, 2% 정도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들은 조세 부담률이 한 25, 26, 7% 가고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10%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평균 한 7, 8% 높기 때문에 지금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세금 부담을 좀 더 많이 해서 정부의 역할을 키울 거냐 예. 아니면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정시키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하거나 기업이 알아서 예. 하는 역할로 갈 거냐.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죠. 예. 논쟁인데 저는 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게 예.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아마도 지금이 마무리 발언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 혹시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그냥 하나 간단히 짧게 예를 부탁드릴게요. 들겠습니다. 미국의 그 GM 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면 자동차에 의료비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이라고 그래요.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이 도요타 한 대 만들어내면은 한 10만 원 정도, 97달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의료가 너무 사용화돼 있고 민간화돼 있다 보니까 예. 필요 이상으로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 100으로 막을 돈을 150, 200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공공 부분이 어느 정도 커져야지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예.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 부분의 역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제약시킨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 부분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알겠습니다. 좀 더 그 정도로 줄일까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김영하 교수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사실 이제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박근혜 정부가 정세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그거는 뭐 우리가 금방 우리가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세부담이 늘 수밖에 네. 없는데 그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복지 지출 구조가 사회부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과 별도로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9%인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몇 년 내에는 못 올리지만 예. 향후에 15%까지 또 올려야 될 정도는 올려야 될 사안이에요. 예. 또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진짜 급여 예를 들면 보장률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 사회보험료,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인상으로 그냥 쭉 올라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복지 지출은 사회보험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세가 필요한 부분은 생기는데 그 부분이 뭔가 예. 하면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세가 필요한데 예. 향후 3, 4년 내에는 뭐 충분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된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할 네, 것으로 강 교수님. 생각됩니다. 예. 저는 그 우리나라 경제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그 이윤 주도형 성장 체제, 수출 의존적인 성장 체제를 유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 소득 그 지향적인 예. 그런 성장 체제로 바꿔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수의 확충은 상당히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확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세 재정 체계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 체계가 기존의 어떤 그 개발연대 시대의 선택과 집중의 그런 조세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복지국가 시대에 걸맞는 연대와 공유의 조세 체계로 바꿔 나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인 증세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 교수님. 예,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복지 부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재원 조달은 부족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추진하는 걸 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거를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아까 지적드린 대로 법인세의 경우에 이제 그 투자세액 공제나 R&D 예. 공제 같은 게 상당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을 조정하는 게 실제로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예. 효과성이 좋고 세수도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정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도 지금 과도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또 복지 쪽에서도 실제로는 또 너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조절하는 게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분의 전문가들의 말씀은 주로 재원 확보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볼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좀 선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없어야 될 것도 같긴 한데 어떤 것이 진정 우리한테 맞는 복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꾸 저 복지가 무슨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우리가 2만 불 넘어섰고요. 그래서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100조 넘었다고 자랑하는데요. 복지 예산. 그 한 29% 됩니다. OECD 선진국 보통 58% 60% 되지 않습니까? 예. 반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아까 재정지출 84조 축소한다는데 내년에 얼마나 축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135조를 정부 재정지출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한다. 이거 조금이라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된다고 그러는지. 이거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공약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다 됐으면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인데 다 주고 할 수 있는데 다 파기되고 어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자들 세금 좀 더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당신이 한 공약 다 지켰으면 좋겠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법안은요,
현재 상태로 국회로 넘어오면 현 정부가 낸 안은 논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심사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원에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안은 보건복지 상임위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상정이 됩니다. 예. 상정해주기도 쉽지 않다. 이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이 복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재원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공약 가계부를 한 걸 만들고 여야가 함께 지켜봐 주십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 될 거다. 다 접어라.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공약 가계부상의 공약과 재원 대책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시점이고 또 적어도 기초연금에 관해서는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해서 나온 나름대로 최선의 아닙니다. 예. 그 안 자체를 아예 논의를 안 하겠다는 조차도 저는 그게 너무 이 연금 자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걱정이 돼서 제발 이 노인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내년 7월에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안을 기초로 우리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예. 드리고 재원 대책도 지금 지켜봐 주시면 예. 적어도 세율 인상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충분히 재화경제 양성화나 혹은 비과세 감면 축소 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세법 개정안만 통과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예. 일단 한 가지만 확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법안은 자체를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신데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저희들이 설득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예. 덜 알려지고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설명을 예. 드리고 어떤 상황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 생방송으로 마련한 국민대토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지 정책과 정부 재정 그리고 증세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들인데요.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